오늘은 코로나19 이후에 고용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이신 고려대학교 김광현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외국의 컨설팅 회사에서 나온 리포트를 봤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가장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걱정되는 거 1등부터 10등까지를 뽑았는데 그 중에 압도적으로 1등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80%가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가장 걱정되고 궁금하다. 그게 오늘의 주제인,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고용이더라고요. 고용. 전 세계 인구의 80%가 코로나19 이후에 고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교수님께서 그 분야의 전문가시지만은 미국 실업률이 3주간 1,700만 명이 실업이 되고 이런 상황이 있고 그런데 김 교수님께서 그 코로나19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고용, 실업에 대한 위기감인데요. 일단 저만 하더라도 최근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불과 한 두세 달 전하고 이번 달하고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만큼 기업 매출이 많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 환경도 악화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일자리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고 실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 지난 셧다운을 했던 3주 동안 1,700만 명이 넘는 실업이 발생했고요. 1,700만 명이 거의 실업률 10%에 가까운 이런 아주 엄청난 실업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 수준까지는 미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 여러 전문가들이 조금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한 석 달 안에는 적어도 한 10%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런 상당한 위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체감적으로 대부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쪼개봐서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에 관련된 거를 지금 채용 같은 것도 상당히 늦추고 있고 이 경영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향후의 전망을 예측하기도 어려운데 기업을 자문하시면서 기업을 돌아보시면 기업 상황은 어떤가요? 코로나19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 가지 대응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 또 여러 가지 무급 휴직이라든지 고용 조정을 인력을 구조 조정하거나 해고나 이런 정도까지는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의 고정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 사태가 코로나19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이런 비포 코로나 바이러스, 애프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아마 지금까지 하고 이 코로나19가 이제 좀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뒤에 기업의 어떤 생산하는 방식들, 그다음 노동을 제공하는 어떤 형태들이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국면으로 전환이 좀 가속화되지 않을 거냐 그런 예측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전 직원의 70%를 6개월간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유급 휴가를 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상당히 요즘과 같은 시기에 긱 이코노미에서 공유경제가 뜨면서 고용 패턴도 많이 바뀌고 그랬었는데 이거에 대한 변화 예측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기업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거라든지 내가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어떤 식의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예측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저희가 크게 보면 노동 고용과 관련한 이제 세 주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사정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노동, 노조를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이번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개인 근로자들을 위주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또 기업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또 정부의 고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주체별로 나눠서 한번 좀 주제별로 이슈를 좀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매크로하게 정부가 어떤 식인 대책을 세우고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국가나 지금 보면 큰 위협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일자리. 그렇지 않아도 지금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찰나에
지금 이런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지금 일자리 감소에 대한 굉장히 큰 위기에 있는 것 네.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고용을 제공하는 뭐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그 고용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 가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불안감, 그다음 노동 시장에서 어떤 양극화 이런 것들이 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노동시장 자체의 상황도 안 좋아지고 형태도 좀 별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식의 그 대책이나 반응을 좀 내놓을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볼 때는 일단은 정부가 고민해야 될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금 이게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는 one size fit all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그 제너럴한 정책이나 대응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면 고용 형태별로 예를 들면 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아니면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뭐 재택근무가 가능한 뭐 인프라나 여러 가지 뭐 경영상의 뭐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직종이나 직업별로 네. 뭐 연구개발직이냐 사무직, 전문직들은 일자리 감소에서 조금 더 이뮨한 반면에 어떤 뭐 대면이 필수적인 작업장이나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들에서는 또 굉장히 다른 접근법을 정부에서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많은 또 일자리들이 앞으로 사라질 것이고 네. 또 그중에 어떤 일자리들은 또 다른 인력들에 의해서 대체가 될 테지만 또 정말로 대체되지 않은 일자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뭐 재난과 관련한 지원금이냐 기본소득이냐 이러한 논란 이전에 어떻게 보면 기술의 진보가 이제 많은 노동력 필요 없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이제 조금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본소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네. 정말 이제는 진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카드를 최근에 덜 쓰셨다고 그랬는데 네. 이제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산업별로 희비가 상당히 엇갈리고 그러는데요. 어떤 업종이 조금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고 예. 어떤 업종이 좀 뜰 것 같은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세요? 예, 기본적으로 뭐 항공, 여행, 네. 뭐 호텔, 면세점,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가 아주 안 좋죠. 예,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네. 여기서도 조금은 좀 차별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특정 회사 내에서의 어떤 직무가 사라진다기보다는 네. 이제 뭐 지금 보면 미국의 알래스카에 있는 LCC 네. 뭐 항공사도 파산을 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좀 항공 그 산업이 좀 개편되지 않을까 네. 그런 측면이 크고요. 그와 반면에 이제 뭐 여행이나 호텔 뭐 이런 산업들은 앞으로 언택트 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비근하게 보더라도 뭐 버거킹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뭐 파네라 이런 데도 네. 보면 키오스크로 지금 다 많이 그렇죠. 바뀌고 예. 있잖아요. 드라이브 스루나 뭐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조금은 고용이 네. 어떤 자동화나 뭐 AI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많이 대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분야가 최근에 뭐 헬스케어 관련된 거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언택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데들은 오히려 뭐 호황기를 맞이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이쪽 사람들의 고용이 많이 늘어날 것인지 그 분야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그 분야는 꽤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방금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만 해도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뵙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이 카메라 울렁증이 있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네. 하다 보니까 뭐 나쁘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들 보면 예전에는 이제 뭐 핸드폰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뭔가 주문을 한다든지 뭐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손이 잘 안 가셨는데 이번 네. 기회를 통해서 써보니까 괜찮고 익숙해지고 네. 또 저희 집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신선식품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굉장히 편리하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들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물론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고용의 질 악화나 네. 뭐 안전망이라든지 뭐 노동자 보호 측면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쪽에서는 조금 더 산업이 활성화되고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 형태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보다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그 보도를 보니까 신선식품이나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재미를 많이 봤던 쿠팡이라는 업체가 의류 비즈니스를 옷도 로켓 배송으로 다음날 보내준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유니클로 같은 데를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의류 시장에 들어간다 이런 거로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러한 그 언택 비즈니스로 비즈니스 플랫폼이 있는 데들이 계속 그 승승장구하면서 다른 인더스트리도 이렇게 잠식해가는 이런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앞으로 괜찮아 보일 만한 비즈니스들도 생존을 위해서 좀 다양한 각도로 좀 혁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소위 얘기가 되고 있는 혁신 성장,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 조건에 대한 뭐 개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뭐 많이 논의는 되어 왔지만 조금 진전이 덜 돼 있거나 아니면 뭐 시급성이나 뭐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견들이 있었던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은 좀 더 많은 고민을 통해서 혁신 성장을 이루고 그로 인해서 또 고용이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원격 진료 같은 부분도 여러 가지 많은 또 이슈들이 지금 현재는 있긴 우리나라에서는 하지만, 뭐 예. 법적인 이슈 때문에 잘 안 되고는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말 이게 초유의 사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네. 겪다 보니까 이런 원격 의료가 또 뭐 여러 가지 뭐 규제나 또 뭐 이해관계자들의 이슈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좀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져갈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좀 중요한 또 혁신의 분야의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고용 안정성에 그렇죠. 이제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좀 유연성을 그렇죠. 좀 확장하려는 또 약간 좀 상반된 어떤 뭐 관점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양쪽 사이에서 어떻게 좀 뭐 적절한 뭐 단순한 기계적인 균형이 아니라 적절한 어떤 포인트를 잘 찾아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가 가장 크게 고민해야 될 그 사실은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이러한 그 어려움을 겪으면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내면서 혁신을 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거기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거는 기존 세력들과의 뭐 알력이나 갈등이라든지 법적인 이슈 같은 것들도 좀 뭐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노동시장이 상당히 그 경직돼 있고 이 제도적인 면에서 이번에 많이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경직된 노동 구조를 약간 어떤 대안을 낸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노동시장을 이런 변화를 주고 유연하게 가보자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뭐 여러 가지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긱 이코노미라고 불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노동의 수급과 공급을 그 양자, 그러니까 노동을 공급하는 자나 노동을 받는 자가 필요한 때 받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노동을 주고받는 그런 형태들도 하나의 어떤 대안적인 노동 형태로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업웍이라는 그렇죠. 플랫폼도 있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 이제 크몽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뭐 리프트나 우버처럼 이런 단순히 운송이나 배달 관련한 그 기기 이코노미나 이제 플랫폼 노동도 있지만 좀 더 나아가서 뭔가 좀 전문적인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에 대한 이런 네트워크 플랫폼들이요.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이런 것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어느 정도 물론 그 뭐 찬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걸 또 기회로 또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제 지금까지 정규직 중심의 노동 규제를 벗어나서 조금 더 이제 다양한 형태의 고용 형태나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우리가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특수고용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용의 형태도 지금은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그 블러리한 에어리어에 있잖아요. 이게 과연 근로자인지 아니면 사업자 기자의 성격이 강한지 이런 것들도 있는 것처럼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고 법적으로 뭐 규제나 아니면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인지 뭐 그런
다양한 논의들이 네. 물론 지금도 이루어졌지만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좀 더 많이 확산되고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뭐 미루기 힘든 좀 더 많은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은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여러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지만 성장 커브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V자가 될지 L자가 될지 스워시가 될지 I자가 될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상당 기간 동안은 좀 그 성장이라든가 이런 게 침체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나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해관계자들의 이런 심층적인 토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잘 됐으면 좋겠는데 고민들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또 조금 구체적으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기업도 어려웠지만 노동자 측면에서 보면 노동자들도 상당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업들도 상당한 챌린지에 직면할 것 같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좀 준비가 되고 노력을 하면 좋겠을지 좀. 예.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당장 현안 대응이 아마 굉장히 제일 그렇죠. 좀 급하실 네. 것 같고요. 이 사태가 지나고 나면 아마 노동 관련해서 유연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네. 깊이 할 것 같아요. 뭐 인건비라는 이 고정비 부담이 특히 큰 산업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생산 과정이나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번에 리스크들을 볼 때 굉장히 많은 패러다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조금은 많은 접근들이 과거와는 달라질 양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많이 얘기를 일본에서 했었잖아요. 일본에서 토요타 방식이요. 예, 재고를 이제 최소화시키고 네. 이제 그런 방식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물론 산업별로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지만 고정비 부담 경영환경 변화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하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러한 리스크들을 어떻게 조금 관리 가능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아마 고민과 준비를 많이 할 것 같고요. 기업들 입장에서 상당히 커다란 타격을 받는 거는 이제 과거에 글로벌 그 서플라이 체인 같은 거가 이게 공급망 전체가 너무 거대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요즘과 같은 이런 위기를 만나면은 아예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전체 글로벌하게 공장들이라는 게 생산이 공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으니까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그 리쇼링을 통해서 다 해외로 나갔던 거를 자기네 본국으로 작은 공장이라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할 텐데요. 그런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스마트 팩토리를 비롯해서? 그런 변화도 아마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가속화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떠한 좀 위기 사항이 있더라도 우리 생산 공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진전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해서 지금 이번 코로나19가 또 주는 함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급망 글로벌이 연결돼 있다는 것이 이럴 때는 또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그렇죠. 적어도 뭐 해외에 나가 있는 특히 뭐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나가 있는 여러 뭐 제조 거점이나 생산 거점들이 뭐 다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이제 적어도 어떤 뭐 유사시가 됐을 때 국내에서 생산을 가동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뭐 설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은 좀 확보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과거에 그 대기업에서 인사 쪽에 좀 있었는데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거가 대기업들이 그 대규모로 뽑는 뭐 삼성 고시다, 뭐 현대 고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이 급속도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내 대기업들 중에서 그 신입 공개 채용 있잖아요. 올해 작년부터 대규모 공개 채용에서 소규모로 필요한 인력들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엔트리 레벨 있잖아요. 대졸 신입 사원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내에서도 경력직들의 이제 뭐 이직이라든지 뭐 아니면 해외 인력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는 이미 많이 활성화돼 있고 뭐 전반적으로 채용의 트렌드 자체도 과거처럼 우리가 뭐 고성장기에 누렸던 공개 채용을 하기에 어려운 시점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들도 이 코로나19가 하나의 뭐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뭐 FRB 의장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는 뭐
확고하게 V자로 회복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벤 버냉키 같은 경우에는 V자 회복으로 간다 그랬다가 조금 뭐 U자형으로 갈 것 같다라고 의견을 바꾼 분들도 있고요. 초지일관 상당히 부정적인 이런 의견을 제시한 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급반등을 하는 거는 시간적으로 좀 지난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지금 뭐니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고용이나 실업에 대한 이런 거에서 내가 일자리 잃었다든가 어려운 거가 다시 리커버를 할 수 있을 건지 아니면은 우리 회사가 아무리 봐도 이번에 타격을 많이 본 것 같은데 구조 조정하면서 내 일자리가 불안해지지는 않을지 그런 거에 대한 걱정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코로나19 이후에 개인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무엇을 준비해가지고 해나가는 거가 조금 더 코로나19에 자기 시큐리티를 좀 세이프하게 만드는 게 있을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물론 경제가 어떻게 회복될 거냐, V자냐, U자냐 이런 부분은 아마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연구하신 분들이 좀 더 잘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저는 실업과 고용과 관련해서 좀 제 나름대로 의견을 드리자면 저는 V자 회복은 뭐 안타깝게도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가 다시 반등된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호텔이다 아니면 음식 식음료 쪽이다라고 한다면 경제가 다시 회복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그런 소비를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움직이면 다 돈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트라우마 때문에 바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기업 측면에서도 이제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관련해서 이번 계기로 여러 가지 고용 부분에 대해 있어서 좀 다른 자동화나 여러 다른 방법을 통해서 대체를 하든지 아니면 최대한 고용 유연성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접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개인 입장에서는요. 큰 흐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 차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지는 일자리가 있는 반면에 또 새롭게 생기는 분야의 일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개인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관리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수평적인 조직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이렇게 리모트 지금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과거처럼 정해진 자리, 어떤 정해진 위치, 역할 이런 데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도 김 교수님께서 이쪽 다이버시티나 이런 쪽의 전문가시라 잠깐 여쭤보면 이런 모멘텀이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소외됐던 사람들한테 어떤 희망적인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조짐이나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한 가지 이제 밝은 어떻게 보면 전망은 제가 볼 때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 이카노미를 제가 해외에도 보면 기기 이카노미를 통해서 본인의 본업으로 삼는다라기보다도 부업처럼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부업처럼 하거나 아니면 은퇴하셨지만 본인의 어떤 재능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을 좀 살려보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경력 단절을 가졌던 어떤 전업주부들이 이런 기기 이카노미,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들을 통해서 경제활동 이후로 다시 돌아온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가 바이러스 때문에 생겼다 그러지만은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거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찾는 고용이 되는 전문가라든가 우수한 직원에 대한 자질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우대를 받고 어떤 부분을 좀 역량을 키우면 좋을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제 아들이 만약에 나중에 커서 직장 사회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앞으로의 너가 살아갈 세계에서는 아마 러닝 어질러티, 어댑티빌리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나름 C++이나 이런 언어들을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근데 돌이켜 보면 지금 뭐 별로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특정한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키워라 이거보다도 네.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경영 환경이나 어떤 네.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본인에게 필요한 역량들을 어떻게 잘 찾아서 개발하고 또 환경에 잘 적응할 거냐 이런 러닝 어질러티 아니면 적응력 뭐 이런 부분들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워런 버핏이 항상 강조하는 거가 에버 러닝 머신이 되라 해서 끊임없이 적응하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 계속 스터디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일맥상통하는 이런 것 같은데요. 그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바뀌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와 기업과 노동자, 이 노사정 자체가 하모니를 이루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맺은 부탁드린다. 어떻게 좀 그 각 세 주체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글쎄요, 이게 뭐 우리가 항상 노사정, 뭐 타협, 뭐 합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위기일수록 그걸 잘 극복해내고 또 때로는 거기서 이제 반전을 이뤄내는 이런 역량과 어떤 우리 자신감, 경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고용 상황이나 여러 가지 뭐 기업 환경,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소득, 뭐 고용, 실업,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위기를 좀 더 기회로 잘 이렇게 바꿔볼 수 있도록 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고용 안정과 유연성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패러다임을 좀 만들어 갈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혁신 성장을 이뤄내고 또 어두운 면들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취약계층들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잘 갖춰갈 것이냐 또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직업훈련과 교육들의 모습들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실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업 차원에서는 이제 유연성을 고용 유연성을 뭐 높일 수밖에 없지만 또 요새 많이 이야기되는 게 기업도 사회의 이해관계자 중에 한 주체로서 어떻게 하면 사라지는 일자리만큼 또 혁신을 이뤄내서 많은 또 새로운 일자리들을 또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잘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혁신에 대해서 많이 기회를 탐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그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그런 반면에 또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또 커리어에서 또 운신의 폭이 좀 적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역량을 키우고 우리 조직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시장에서의 나의 고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이제 노동자들이나 동료와 연대 의식을 가지고 서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고민하고 행동하면 위기를 좀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코로나19를 그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을 따로 또 같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회적 격리를 해야 되니까 다 따로따로 있되 모든 사람들이 협조가 돼야지만 사회적 격리가 유지가 되고 그런다고 그러는 거랑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노사정이 다 따로따로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이거를 같이 해서 코로나19의 위기를 벗어났던 것 같이 노사정이 잘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좀 걱정은 되지만 뭐 기대를 해보고 다음에 코로나19가 끝나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교수님 다시 한번 모시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